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부산 지역에 자주 출몰한다는 한국의 장산범, 그리고 일본의 빨간 마스크, 이것과 함께 대만의 빨간 옷을 입은 소녀는 아시아 3개국을 대표하는 공포 캐릭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에서 장산범에 대해 몇 년 전 다룬 적이 있죠. 그중 이 마신자라고 불리는 빨간 옷을 입은 소녀, 대만에서는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단순하게 이게 웃고 넘기는 괴담으로 치부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그 소녀가 찍혔다는 영상과 함께 20여 년 넘게 그 존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시작은 1998년 3월입니다. 대만 중부 지역에 위치한 두 번째 큰 도시 타이중에서 A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밝고 인자한 성품으로 소문이 자자했고, 가끔 그 집 아빠가 동네 사람들과 등산을 즐기는 아주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부터 A씨네 집 앞으로 경찰차들이 다 구급차까지 도착했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듭니다. 이 소란을 듣고 옆집에 살던 이웃이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집에 살던 A씨 전 가족 모두 사망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며칠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지역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일가족 전원이 죽었다라는 점에서 독극물을 이용해 동반 자살을 한 게 아닌가 추정하게 되는데요. 부검을 해봤더니 가족들의 몸속에서는 어떠한 약물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복잡한 돈 관계나 원한에 의해서 타살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이 또한 아니었어요.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A씨 가족 사건은 사망 원인이 끝끝내 밝혀지지 않으면서 미궁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던 경찰이 A씨 가족이 자주 사용했던 카메라 한 대를 찾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안의 내용물을 보게 되죠. 가족들의 단란한 시간을 고이 담고 있는 사진과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무심코 하나하나 넘겨보던 중에 약간 의아한 영상을 발견합니다. A씨네 가족들이 주변인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카메라를 향해서 환하게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뒤쪽에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뒤따라오고 있었죠. 실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벨을 밝은 모습입니다. 혹시 놓치지 않으셨죠?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 이 와중에 나타나는 가장 뒤쪽에 있는 일행 중 한 명이라고 믿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따라오던 어린 소녀. 유달리 튀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맨 마지막에 가는데도 어른들이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국장 역시 등산을 한다고 보기엔 좀 기이했고요. 경찰은 어쩐지 의심스러운 이 영상을 본 후에 A씨네 가족과 이때 같이 산에 갔던 일행들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행들이 하는 말, 이 소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경찰한테 이 아이가 누구냐고 되묻기까지 했어요. 뭔가 수상쩍은 이 소녀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애를 쓰게 되는데 실패했고요. 가족 동반 사망 사건은 미궁으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훗날에 이 사건이 대만의 신출귀몰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면서 수면에 오르게 된 거죠. 영상을 본 사람들은 단순히 흥미 유발을 위한 조작 영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냥
붙여넣기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맡겨본 결과 그 영상엔 조작이 단 1도 없다라는 그 사실이 입증되었고요. 사람들이 이후에 점점 더 충격에 빠지게 되죠. 아니 어떻게 저게 실제 영상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후에 대만에서 산에서 빨간색 옷을 입은 소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금기사항, 약간 미신 같은 게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방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송의 스태프로 일하고 있던 어떤 남성에게 아주 기이한 일이 생겼어요. 어두운 밤 한적한 도로를 운전하고 가던 중 갑자기 눈앞에 누가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빨간 옷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아이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이내 뒤돌아서 어딘가 가는 듯 했죠. 더 정확하게는 남자에게 마치 따라오라고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홀린 듯 소녀를 뒤따라 천천히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차를 세웠죠. 딱 멈춘 지점을 보니까 낭떠러지를 고작 1m 앞에 둔 아주 외진 도로였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나 왜 여기까지 왜 왔지? 그는 차를 돌려서 황급히 돌아갔다라는 이 경험을 공개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방송도 찍었고 너무 심취해서 좀 헛것을 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얼마 후 영상을 처음으로 TV 매체에 전달했던 B씨라는 사람, 관련자 B씨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후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대만에서 빨간 옷 소녀 이야기는 좀 기억에서 흐릿해져 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괴담으로 치부됐죠. 하지만 그러던 2014년 또 다른 대만의 화롄시라는 지역에서 80세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등산을 가겠다고 집을 나섰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기 경찰은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조난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산 인근을 조사하면서 여성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흔적이 없어요. 아무리 조난자라도 어딜 갔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경찰은 산짐승 습격을 받았거나 또는 저체온증으로 이미 사망한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수색 5일차 되던 날 극적으로 이 80대 실종자가 발견됩니다. 그녀는 큰 바위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마치 숨어있듯 살아있었어요. 며칠이나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지 너무도 초췌한 상태였죠.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별 생각 없이 산을 등산하던 중에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가 좀 내렸고 비 피할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동하다가 저 멀리 빨간 옷 입은 소녀가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산속에 왜 아이가 혼자 있지? 하면서 걱정스럽게 그 아이의 방향으로 가게 됐고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움직이면서 자신도 그 아이를 따라가는데 시야가 흐릿해지더니 어느 순간 정신이 멍해졌고 그러다 깨어나 보니까 산속에 갇힌 것 같았다. 이 기이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대만에서는 또 한동안 뜸했던 이 빨간 옷 소녀의 정체에 대한 여러 가설들이 나오게 됩니다. 몇몇은 이거 관심종자가 완전 지어낸 그냥 거짓말이다 라면서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런데 1년 후인 2015년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타이중시에 살고 있던 73세의 여성이 집을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아요. 가족들이 신고를 했고 얼마 후에 그녀는 집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완전히 정반대 방향에 있던 주유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녀가 이제 바로 말을 할 수 없어서 CCTV를 확인해서 그녀의 경로를 추적해 보는데 거기서 유난히 빨간색의 광채를 내는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실종된 여성 역시 그 소녀를 조용히 뒤따라 걷고 있었어요. 나중에 여성이 좀 건강을 회복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경찰로서 묻게 됩니다. 왜 그때 그 아이를 따라갔냐? 그랬더니
73세 여성이 하는 말.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연속으로 2번에 걸친 이 비슷한 사건담이 퍼지게 되면서 대만은 빨간 옷 소녀 이게 진짜 있는가 보다라는 괴담이 더 퍼지게 됐고요. 사건이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죽순을 따러 산으로 떠난 75세 여성이 빨간 옷을 입은 소녀를 만났고 이전 실종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소녀를 따라가다가 정신을 잃게 되는 유사한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게 유사한 사건이다라고 정의가 내려지는 데는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소녀를 만나게 된 후 뭔가에 홀린 듯 머리가 멍해지고 그냥 내 몸이 내 의지에 따르지 않고 그냥 뒤따라가게 된다는 거였죠. 두 번째 공통점은 소녀를 만나 당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워낙 대만에는 이 괴담이 유명하다 보니까 흥간에는 빨간 옷 소녀를 따라갔던 그이들이 깊은 산속 어둑한 곳으로 이끌려 가는데 소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이름을 부르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영혼을 가져간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 괴담에는 해결책도 있습니다. 이 저주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만 내가 저주의 포적이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 옷 소녀는 인간의 감정 중에 죄책감을 이용할 줄 아는 아주 지능적인 영혼이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괴담이 워낙 오래돼서인지 대만에서는 산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완전히 다 부르는 것, 그냥 제시카라고 할 수 있지만, 야, 디바 제시카 이런 식으로 풀네임으로 부르는 거나 또는 어깨를 치는 행동이 미신처럼 금기시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빨간 옷의 소녀 혹은 마신자라고 불리는 영혼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체구가 왜소합니다. 그리고 붉은 빛을 띠는 옷을 입어서 그 누구도 붉은색 옷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몸동작도 민첩합니다. 다른 목격자들은 언뜻 보면 약간 얼굴이 원숭이 같은 형상이다라는 목격담도 있었고요. 그래서 얼굴을 돌리는 순간 이 붉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서 정신이 멍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게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그만큼 막 여러 지역에서 목격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공통적인 건 붉은 옷이나 붉은 모자 또는 붉은 우산을 쓰고 있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담이 붉은 모자를 쓴 어린아이가 깊은 산속에서 걸어 나오면서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피부가 굉장히 짙은 녹색이고 자세히 보면 이목구비가 흐릿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 여성은 산에서 내려오던 중에 큰 바위 밑에 앉아있는 한 아이를 목격하는데 얼굴이 마치 흰 분을 두껍게 바른 듯 창백한 낯빛이었고 어디서도 보지 못한 새빨간 옷을 치렁치렁 입고 있었다고 말했죠. 수많은 목격담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 마신자를 쫓는 방법도 알려져 있죠. 2012년 2월에 40대 여성이 대만 화롄의 한 산속에서 실종이 되는데 폭죽을 터뜨려서 살아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나무를 캐기 위해 산에 갔어요. 그런데 마신자, 빨간 옷 소녀와 마주쳤고 그녀를 따라가다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한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죠. 이어서 산을 수색하던 구조대가 혹시 이제 산에서 없어졌으니까 마신자한테 홀린 게 아니냐라는 추정에 폭죽을 터뜨렸고요. 그녀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시각 이 소리를 들은 여성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돌아오면서 상황을 깨닫고 구조대 소리를 쫓아 산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유명한 괴담입니다. 물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게 국내에서 얼마 전 웹 예능이라고 볼 수 있는 돈플릭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영돈 씨와 이 MBC 서프라이즈 출연자 몇 분이
대만 마신자가 출몰을 잘 한다는 곳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입증하겠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마신자의 촬영지 그 산을 방문합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산 입구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민들이 위험하다 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고 여러분도 이 영상은 보실 수 있더라고요. 이 유튜브에서요. 촬영이 시작되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다들 뭐 여기저기 살피게 되는데 갑자기 배우 김하영 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한쪽을 응시합니다. 곧이어 다른 출연자들도 그 지점에 시선을 멈추게 되죠. 놀랍게도 빽빽한 수풀 사이로 빨간 옷을 입은 의문의 여성이 목격된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먼 발치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산에서 빨간색? 그다음에 빨간색 옷 입은 소녀 찾으러 온 거잖아요. 이 소름 돋는 부분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졌고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워낙 많은 것들을 속고 살다 보니까 주작이 아니냐 싶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만에서 가장 섬뜩한 괴담으로 불린다는 마신자 사건. 소녀가 존재가 뭔지, 그리고 이 소녀의 저주가 무엇을 의미한 건지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한국을 들썩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의 인육 관광 사건이었어요. 중국에선 당연히 인육을 먹는 게 불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육을 먹게 되면요. 중국에서는 사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중국의 일부 고위층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마지막에는 펜션을 빌려서 관광 후에 그곳에서 인육 파티를 벌이고 간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10월 10일, 그걸 쌍십절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게 중국인의 인육을 먹는 날이라고 칭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육 사냥을 한다라는 내용이 SNS를 퍼져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2012년 4월 수원에서 일어난 오원춘 사건 여러분 아세요? 이 오원춘 사건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됐죠. 오원춘 사건은 제가 아마 토요 미스테리에서 다른 편에서 다룬 것 같았는데요. 아니었다면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한 조직폭력배의 증언이 인터넷에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는 인육 매매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 사람은 인터넷에다가 나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한국에 당시로서 10년 전부터 인육 시장이 생겨났고 중국 사람들은 인육이 정력에 좋다고 믿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사람 인육을 먹는 것보다 좀 더 영양 상태가 좋은 한국의 인육을 굳이 찾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또는 한국에서의 인육을 가져가기도 한다라는 그런 증언이었어요. 또한 그들은요. 어린아이의 인육을 최상으로 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젊은 여성의 인육을 선호한다고 해요. 정말 그 폭력배의 말에 의하면 중국인 인육보다 한국인 인육이 훨씬 더 정력에 좋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중국인도 있다고 해요. 사실 이 인육 맛에 길들여진 중국인들은요, 한 번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오원춘 사건 아시죠? 그 오원춘과 같은 인육 도살자들과 연결된 그 한국인 내의 인육 매매자들도 조직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중에서도 이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200명 정도 있다고 그가 글 통해서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인육 공급책들이 어떻게 인육을 공급하게 되는지 납치하는 수법까지 상세히 적었는데요. 주로 이런 걸 이용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CCTV가 있는 곳을 피해서 봉고차와 냉동탑차 또는 택배차 등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인적이 드문 곳을 이용해가지고 한밤중에 적정한 곳에 차를 대놓고 혼자 지나가는 여성들이나 또는 젊은 청년들을 기다린다고 해요. 그들의 눈에 봤을 땐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밤에 잘 돌아다닌대요. 왜냐면 우리는 아무래도 치안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납치하기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납치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차 안에 5명에서 6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고요. 밖에는 이 납치 대상을 유인하는 사람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경찰 검문에 걸리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경찰들은 이런 냉동탑차나 봉고차 또는 택배차라고 하면 사실 잘 그러니까 내용물까지는 검문하지 않고요. 음주 측정만 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의하면 여태까지 들키지 않고 잘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냉동탑차 안에는요, 인육을 만들어서 포를 뜨고 그걸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 고기만 둘 수는 없고 또 다른 닭고기와 돼지고기 사이에 끼워서 아이스박스로 운반한다고 해요. 사실 인터넷에서 떠돌았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켰고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에 신경을 굉장히 쓰게 됐고, 중국인들이 그것에도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국경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많은 관광객 수가 한국에 계속 들어오게 됐고요.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가 인터넷에 올린 거긴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는 거죠. 실제 중국에서는요, 장기 이식 수술을 완벽하게 해낼 만큼의 능력이 있는 의사가 없어서 우리나라 의사가 그 중국에 가서 집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관이나 뭐 이런 거에서 무균실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일반 가정집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육을 만들어가지고 막 무슨 회칼로 그거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로 인육을 먹을 수 있는지는 뭐 이 이야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100%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원춘 사건을 보면 인육과 이 뼈 그리고 장기를 정교하게 분리해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사람을 죽였는데 다 그걸 마치 고기로 쓸 용도로 이렇게 다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의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 인육만을 위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져갈 또는 중국인 관광객을 먹이려고 인육 매매가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입니다.